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한 뒤에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여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4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이 사례를 비롯해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닥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몇 달 진행하다가 오늘 발견했는데요. 두 분의 성함이 비슷하네. 지금 보니까. 아, 그런가요? 성자가 들어서. 그죠? 네. 오늘 발견했네. 제가 그렇게 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한 오디오부터 한번 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공기업 직원들이 모여 사는 사원 아파트. 화단을 파내려가자 흙으로 범벅이 된 동물 사체들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1살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기업 직원이라며 개를 믿고 맡겨도 된다고 소개하면서 푸들 19마리를 입양했는데 한 인터넷 카페에 이 남성에게 개를 보냈더니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뭘 잘못 먹고 갑자기 죽었다고 둘러대거나 개를 잃어버렸다며 실종 전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상이 여긴 동물단체가 아파트 화단에서 사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동물학대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심신미약 주장하면 또 뭐 정말 형을 정말 짧게 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학대범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게 합니까? 네, 두 분 혹시 이 사건 접하셨어요? 뉴스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요? 네. 우리 윤성원 평론가도 반려인이시죠?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아닙니까? 네, 예전에 같이 살았는데 제가 알러지가 많이 심해가지고 네, 지금은 못 살고 있습니다. 네. 혼자 늙어갈 팔자죠. 네. 왜 이러세요?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한 게 물론 본인에게 유리하려고 했겠지만은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푸들을 특히나 그렇게 학대한 거는 그 부인과의 문제가 푸들 때문에 발생해서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뭐 말 못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약하고 네. 뭐 자기를 더 능가할 자기의 힘을 능가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동물에 대한 학대라기보단 저는 약자에 대한 태도 이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동물이냐 사람이냐를 떠나서 네. 어떤 그 자기가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가학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폭력적인 사람이 인간에게도 폭력적이다. 국내에도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클리프턴 P. 플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낸 책 제목이 동물학대의 사회학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원래 가정폭력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네, 가정폭력을 연구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동물학대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전력이 있는데 먼저 아이들하고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더라. 그것과 이 두어의 이제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전폭력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나 부인이 아니고 사실은 기르던 애완동물이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FBI, 그러니까 미 연방 수사국에서도 이런 연구 조사 결과를 냈는데, 그러니까 연쇄 강간, 연쇄 살인 등을 저지른 이제 폭력 범죄자들의 경우에 동물을 학대한 이력이 있더라 조사를 해보니. 그러고 20세기에 이제 유명한 연쇄 살인범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쇄 살인을 벌이기 전에 그 연습 대상으로 동물들을 이제 살해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살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2016년부터요 FBI는 동물 학대 범죄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제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이거를 이제 동물 학대 중범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한번 좀 우리 하나 이제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 학대가 뉴스를 타는 경우 이제 빈도수가 되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착신자 아닌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딱 그 뉴스만 접하면 동물 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과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사는 어떤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 조명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건지, 이건 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통계를 이건 따로 보지를 않아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뭐 1,000만, 1,500만 이게 반려인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1,500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춘천에서 그 사냥개 80대 할머니 공격했던. 그러니까 이게 동물 학대 문제와 이게 동물에 의한 개물림 같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사실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양쪽으로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많은데 이제 뭐 개물림 사고 같이 이제 그 개가 사람을 물면 그런 사건도 당연히 뉴스가 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이 학대당하는 빈도수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 어릴 때 이제 보면 뉴스가 도사견이 뭐 사람을 물었다, 뭐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가끔 접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동물 학대에 따른 뉴스를 제가 접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이제 반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과연 동물 학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동물 학대로 보지만 그때만 해도 이건 동물 학대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던 게 최근에서 이제 반려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학대 개념이 정립이 돼서 다시 조명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많았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많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신고되는 숫자가 많아진 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과도한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지나치다 동물한테 뭐 요즘에 뭐 많은 부분들 뭐 개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키우시는 분들 이제 반려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또 겉에서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정도의 그 어떤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한편에서는 좀 끔찍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려서 개 3마리를 키웠고 닭도 키웠고 최근에는 이제 금붕어도 키웠거든요. 금붕어까지? 왜냐면 집에서 뭐 개나 닭을 키울 수 없는, 이제 예전에는 마당에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아파트 살면서는 사실은 소리를 막 크게 지르거나 뭐 이렇게 좀 집을 비우는 경우에 혼자서 두는 것 자체가 사실 동물학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금붕어를 키웠었는데 이게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높아져야 사실은 동물에게도 신경이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뭐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시골에 가면 개 이 고기 맛을 좋게 하겠다고 이
하는 여기까지나. 예. 네. 그런 것들도 어려서 저희가 보면서 잘하잖아요. 네, 뭐 그건 네. 제가 어릴 때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네, 하니까. 시골 예. 쪽은 또 네. 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먼저 정립돼야 되는 게 동물 학대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어디까지냐. 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제 어떤 푸드를 어떤 뭐냐면 죽인 사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사실 범죄죠. 네, 뭐 제가 이제 동물학대 개념이 어디까지냐라고 그러는 것은 뭐 이런 사례까지 뭐 다시 학대 개념이 적용돼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얼마 전에 또 한 번 이제 뉴스가 됐었던 게 촬영장에서 말한테 이제 가했던 어떤 그 학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윤성원 평론가님은 그 뉴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요즘에는 그 동물이 나오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됐다. 예, 그거 올라간다고 네, 이런 해서요. 것들이 항상 이제 자막으로 올라가요. 네, 엔딩 그렇기 크레딧 때문에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동물이 치이는 장면이 있다거나 차에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사실 심리적으로 그게 영화 촬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수의사와 함께 촬영됐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요즘에도 드라마 촬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말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돌아가신 배우도 CG로 이렇게 해서 출연시키고 그게 가능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동물 모습을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CG가. 예. 근데 이걸 여전히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실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CG 비용보다는 그렇죠. 그게 값이 싸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경제나 어떤 효율 문제인데 그 외국의 경우에 보니까 여전히 이제 동물을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수백여 곳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여해주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 촬영 이런 데 투입되는 동물을 그렇죠. 네. 미래 확보해서 이제 조련을 다 시켜놓고 네. 필요하면 이 동물을 이제 투입한다 이런 건가요? 대여라는 게 또 물건을 취급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물 배우죠. 예. 네, 그런 동물 조련된, 배우. 네, 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전문 같습니다. 그- 전문 배우, 동물 오.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 거기도 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엑스트라급이 있고 예. 지금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죽어도 사실은 말 못하는. 저기 S본부에 이제 그 유명한 동물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거 예. 보다가 이제 아직 광고 모델로 그 저기 되는 이제 그 이 부부 이제 그 리트리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아, 네. CF 모델을 하면서 이제 아니 전문 배우가 되는군요, 동물들이. 그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돈은 왕사방이 챙긴다 이거. 예. 그 돌고래 쇼 폐지 문제 가지고도 한동안 뜨거웠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포획한 어떤 돌고래 가지고 쇼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커스 하면 떠오르는 게 동물 쇼였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운만 띄우고 얘기를 안 했던 동물 학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전성원 편집장은 어떻게 보세요? 동물 학대라는 개념을? 이게 동물 학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와 동물한테 무슨 인격이 있어,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성경 창세기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해석이 이제 주류 해석이 돼서 서구 사회에 그게 계속 흘러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도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 찰스 다윈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 세계의 일원이다. 인간도 동물이다. 이러면서 그 어떤 그 생각이 깨지면서 비로소 서구에 동물권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근데 서구에는 그게 그때부터 19세기 말부터 비로소 생기지만 사실 동양에는 불교나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이런 같이 동물의 세계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이제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류가 한 부류가 또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비거니즘을 주장하면서 이게 또 한 부류가 생기고. 네. 여기에서 가장 세게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동물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애완동물도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넓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예. 그런 시각이 있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를 묶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잠깐 학대냐 아니냐 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 반대로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에게 옷을 입히고 동물을 개 호텔에 데려가고 뭐 아니면 뭐, 근데 예. 저는 개 호텔이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이제 그 또 외롭하니까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데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우게 되면 반려동물을 맡길 데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개 호텔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까 저는 호텔이라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냥 개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럭셔리한 휘황찬란한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개 발바닥에 신발 신겨주는 거 있어요. 그거 보기 싫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화 칼슘이 이 개의 발에 닿으면 화상이나 발에 상처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그러면 개 옷 입히는 건 개 옷 입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두둔을 하자는 게 아니고 반려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각 중에서 예를 들면 동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애완동물의 어떤 걸 사람이 키우는 문제 자체가 동물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생사 여타를 주인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해서 동물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계시다는 전성환 거죠. 편측에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요즘은 반려동물이란 말도 알고 있고 그걸 왜 쓰는지도 알지만 사실은 반려라는 게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결국엔 애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적 섭취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그런 애완동물 의미에서 키우는 그냥 게. 애완동물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더라는 거를 제가 듣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반려란 말 또 쓰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복잡해 하여가. 동물 해방론자신가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머리로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물권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좀만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윤상원 평론가는 학대라고 한 동물 학대는 개념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철학이야, 철학.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같이 살아가는 동물로서 이게 집에 들이는 동물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물리적인 학대 그리고 물리적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죠. 동물들도 네,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 뭐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 말을 학대한 것도 이제 일종의 소품 취급을 한 거거든요. 사실 생명이 있다,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AI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로봇 학대에 대한 것도 나와요. 심지어는 왜냐하면은 로봇이 인간의 형상이랑 똑같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갖다 심하게 구타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가는 시점에 생명이 있는 그 동물을 그렇게 이제 육체를 훼손시키고 한다라는 건 그게 좀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원시적인 것 같아요. 그걸 링크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은 커서 인간도 학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 로봇 같은 거 팔다리 막 잡아 뻗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라서 역시 인간에게 어떤 그런 학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링크 가설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막 좀 거치게 놀면 뭐 그걸 그냥 남자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남자애들 너무 기죽인다.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부분 하나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를 말고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하는 동물이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본다면 가장 그 심플한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정신 능력에 있어서 예. 인간과 하등 동물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과 하등 동물이 어떤 정신 능력에 있어서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종류의 차이라는 건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정도에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어떤 영역은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 동물만이 느끼는 정신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동물들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고통을 가한다라면 그게 동물학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럼 먹는 건 그렇죠. 먼저 이 얘기가 들어가면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과거 어떤 그 소를 도살할 때 네. 전통적인 도살 방법은 뭐냐면 일도필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죽이지만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끝내는 방법. 어찌 본다면 이런 게 하나의 어떤 뭐냐면 타협책 찾았던 해결책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학교에서 신화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양 과목 할 때 가끔가다 이제 그 사례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 고대 인류가 동물과 느꼈던 어떤 영성, 교감 이런 거 할 때 지금도 이제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네네츠 부족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고대 인류의 사냥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이 곰 사냥을 하고 났을 때 하고 나는 어떤 풍속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곰을 사냥하고 나서 이 곰 고기를 먹죠. 근데 이 곰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해요. 죽은 곰을. 그래서 그거를 잘 나머지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천막에 놓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환생을 기원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고대부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터부, 남의 살을 먹고 사는 업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종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금기나 터부나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런데 현대 인류는 냉장고 열면 사각으로 잘 재단된 정제 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말씀 써가지고 유명해지긴 했는데 영성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이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으로서의 어떤 칼 융이 얘기한 그 같은 영성이 사라져서 생명에 대한 어떤 존귀함, 고마움 이런 게 사라졌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반복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반이죠. 토닥토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황예문화의 전성은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학대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도달했던 문제가 난제, 대량 난감한 학대와 식용. 네, 상관관계. 사실 저희가 여기서 그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좋아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동물을 식용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빼고 육식이 불가피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다 문제겠죠. 저도 사실 이제 뭐 동물 굉장히 사랑하지만 식물은 키우다 죽인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식물은 그래도 정신은 없지 않냐. 뭐 그것도 모르죠. 섣부르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영혼을 우리가 그 영화 아바타에서 보면 그 뿌리로 다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거기까지 갑니까? 실제로 네. 이 뿌리끼리 숲이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연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공기 되니까.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업보라니까요. 인간의 업보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끊고 네. 네. 더 들어가면 대량 난감에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윤성원 네. 평론가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네, 화이트 갓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67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이제 좋은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13세 소녀인 릴리라는 소녀가 이제 반려견 하겐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교감하는 그런 개죠. 그런데 이제 3개월 동안 엄마가 뭐 출장 가느라고 이제 아버지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좀 완고하고 좀 위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아버지인데 이 배경이 부다페스트가 뭐 우리나라 지금 믹스견이라고 그러죠. 잡종견. 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전 제일 저런 게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돈을 안 내고 싶은 거죠, 당연히 아빠는. 그런데 이제 또 신고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내느냐, 개를 내쫓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에는 개를 내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릴리는 지금 거의 정말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하겐에게 벌어진 일이 또 이 영화에서 계속 이제 보여지는데 하겐의 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개의 시점에서 그렇죠. 이 하겐이 이제 그렇게 그 주인과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투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투견을 키우는 사람은 막 이 이빨을 갈고 막 굉장히 막 사나운 어떤 성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학대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딱 정말 이 동물을 학대를 하는데 어찌어찌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거기를 빠져나왔더니 이제 보니까 그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사실 보호소지만 이게 입양이 되지 않으면은 다 이제 죽이는 그 안락사시키는 그런 곳이죠.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겐이 그 개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갇혀 있는 개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사람에게 이제 학대했던 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복수를 하죠. 예. 여기서 그건 이제 좀 자기적이긴 했어요. 거의 어떤 네. 느와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저는 근데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복수를 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장면들이 어떤 그림자 실루엣을 보여준다던가 굉장히 스릴러로서 이렇게 연출을 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 이제 어떤 개들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격을 뭐라고 해야 되나 견격 그냥 생각 네, 개 생각을 리더십이 갖게 되고. 뭐라고 네, 얘기해. 그렇게 이제 주체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뒤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요. 짚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 투견 장면 있잖아요. 네. 제 그 고향이 그 해수욕장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해마다 사실은 투견 대회가 열렸어요. 그랬어요? 네, 전 그걸 어릴 때 말만 듣고 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구경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천막 쳐놓고 정말로 투견 대회 열리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잔혹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되게 절제된 영상이긴 하던데 네,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어릴 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일단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네. 거예요. 과연 옛날에 그러면 투견 대회를 봤던 그 아저씨들은 이걸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걸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찌 본다면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확산이 되는 것들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많은 복수의 개들이 사람을 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 장면을 연출해서 그 수많은 개들을 조련을 시키면 네. 그거는 그럼 학대는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메이킹 필름을 네.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어요. 오, 메이킹 필름이 있어요? 네, 메이킹 필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출연한 개가 274마리. 되게 많던데. 네, 네. 장편 영화 사상 최대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개가 이렇게 으르렁대고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은 CG가 아니고 전통적인 그 FX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짜로 개 머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이 손을 넣고 움직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네,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 어쨌든 이건 저보다 우리 윤성원 선생님 훨씬 잘하시는 부분이지만 영화 마지막에 자막이 진짜로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떴었는데
그 메이킹 필름 보니까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 그 출연한 개들이 다 그 보호소에 있는 개들을 이렇게 그 조련을 한 건데 훈련을 시킨 건데 나중에 다 입양을 많이 갔다 그래요. 또 좋은 촬영 후에 그랬구나. 사람들을 만나서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해피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약간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우리 영화 얘기했을 때 엘고어가 근데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당황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는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영화를 물론 이 영화는 굉장히 안전하게 뭐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촬영됐지만 그리고 제일 아니 믹스견에 왜 세금을 물어요 도대체? 그 믹스견 얼마나 이쁜데? 아무래도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 순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유기견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제가 아까도 애완 문제, 그러니까 반려냐 애완이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동물 관련해서 산업 중에 큰 게 먹는 고기를 키우는 식육 산업으로서의 동물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큰 게 뭐냐면 애완은 아니고 사냥이에요. 사냥이 2등이더라고요. 산업 규모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210억 달러 사냥에 쓰는 게. 오, 그렇게 많이요? 예, 사냥으로 희생된 동물이 1억 3,400만 마리. 예. 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이 애완동물 산업인데 이게 이제 1년에 150억 달러 정도를 저기다 쓴대요. 그 애완동물 하는데. 근데 이게 애완동물이 뭐든지 그렇지만 산업화되기 시작하면 한 개인으로서 내가 그냥 조그마한 개를 한 마리 키워서 예뻐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규모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되고 산업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는데 아마 이 반려인들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제사료를 먹이잖아요. 이 정제사료의 원료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에는 도축된 다른 짐승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지금도 이제 영화 관련해서 이게 잡종과 순종이란 개념 자체가 유전학적으로 보면 질병을 앓게 되게 되잖아요. 순종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품종 대회니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개에게 어떤 미묘 아니면 뭐 잘생긴 개 뽑기 대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나 어떤 그런 애완동물을 구조적으로 학대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네티즌들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이거죠?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그잖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윤정동은? 그러니까 이 제목이 화이트 갓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개가 나오는데 이제 갓이 또 이제 G.O.D 그 DOG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나? 근데 왜 화이트 갓이지? 근데 그게 왜냐면 사실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 다 나와요. 사실은 그 아버지 릴리의 아버지가 그 소 도축하는 거기에 이제 품질 관리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첫 장면에 벌써 이제 그 도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백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종적으로 사실 그래서 순종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 우생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런 거랑 이제 그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화이트 갓이 1982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비슷한 제목의 화이트 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 퓨러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 내용은 뭐냐면 흑인을 보면 공격하게 훈련시킨 개야. 본 것 같은데요? 화이트 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들인 사람이 얘를 안락사시킬 거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해서 흑인 개 조련사에게 맡겨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도 화이트 독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인종과 뭐 인종 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지만 동시에 여기서 화이트 갓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개 주인. 결국에는 어떤 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는 그 개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개의 주인이 노예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위법인 거죠. 그런 차원에 쓰인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들과 주인공 릴리가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그 이제 릴리가 트럼펫을 불고. 그게 또 리스트 헝가리 강시국이죠. 네.
아 저걸 뭐였지 한참 막 고민하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하겐이 이제 낮은 자세로 쳐다보니까 릴리도 엎드려가지고 똑같은 눈높이로 예. 네. 서로 마주 보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약간 사제 서품식 할 때 그렇게 엎드리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음. 물론 이제 이마를 땅에다 대지만 사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슷한 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뭐 성경에 이제 그 인간에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했는데 그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도 그렇다시피 학대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승자 역할권을 쥐고 흔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종교적으로도 지금 맨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서로에게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그렇죠. 예의, 매너, 음. 예절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상호 존중이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서로 그냥 마주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눈높이를 맞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해졌고 지금 이제 그 최근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동물권에 대해서 점차 인정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인간은 물론 조금 더 우월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영화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방식이 물론 더 폭력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아버지나 이 선생님이 릴리를 대하는 방식도 사실 이제 그것과 같이 지금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인 되게 거고. 권위적이죠. 네. 그러니까 말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제 뭐 때린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딸을 이제 차에다 계속 이제 가둬놓고 개와 떼어놓을 때 막 이제 이런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릴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나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저 옷 갈아입을 때 뒤돌아 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뭐 받아주긴 하면서도 이제 다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파티에 가서 뭐 아이들이랑 놀고 뭐 약간의 일탈 행동을 그렇게 벌이는 게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어떤 소통 불능의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도 이제 릴리와 떨어져서 이제 인간에게 실망하고 학대 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복수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감독도 결말을 어떻게 내야 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로 그렇죠. 끝을 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 쉽게 이제 같이 엎드리던데 좀.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근데 영화 얘기 다 한 거죠. 제가 또 사족 하나 얘기하려고. 네. 아빠란 말이 똑같더라고 영화 보면.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헝가리가 그 우리하고 똑같은 우랄 알타 역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비슷한 단어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선가 들었는데 영화에서 아빠가 나오는데 실제로 확인을 저도 억양까지 처음 했어요. 똑같고. 그렇구나. 딱 그거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야. 할아버지, 아빠, 엄마, 어머니, 어부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아빠는 아주 명확하게 아빠던데. 똑같은데요, 네. 정말로. 사족 하나 붙이고.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동물학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왔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 이제 문화 영역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 들어가느냐가 또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데 일전에 어떤 문제인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개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인식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예.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관련 법률을 보면 동물 같은 게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죠? 그냥 재물 손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만 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서로 다른 시선이 경합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선은 이제 동물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물림이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이제 동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어떤 대량 산업 체제에서는 그럼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어떻게 뭐를 할 것이냐. 이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물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있죠. 이 두 시선이 지금 굉장히 경합하고 갈등하는 중인데 지금은 사실 그 법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018년에
그 여론조사의 응답자의 89.2%가 물건과 동물을 구별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많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인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가 예. 되겠죠. 지금 이번 법은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만 이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인가 10월인가에 일단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일단 뭐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좀 듣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물건으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부터가 좀 개선이 된다.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월달 작년 2월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여기에 하나씩 더했네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일단 지금 이제 개정안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요건 민법일까요? 예, 민법상 그러니까 동물이 물건이 아닌 이제 생명으로 네네. 인정하는 그 법 체계에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생기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있어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처벌받은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법은 있지만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처벌받지 않으니까. 법은 있어도.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찌 본다면 일정하게 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강제를 하고 한편으로는 유도를 하는. 그래야만이 사실은 어떤 인식의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넓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지금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늦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지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네. 의식도 함께 사실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동물에 대한 동물권 보호 쪽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제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러니까 개를 맞으면 왜 나를 그렇게 짖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아니 뭐 걔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걔가 무슨 뭐 도상가에 무슨 관상보나에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개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내가 표정이 되게 온화하고 참 좋은데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그런데 이때마다 저에게 안 물어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안 물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가끔 이제 뉴스가 되는데 저희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물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실은 바라보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에티켓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동물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예쁘다고 쓰다듬거나 아니면 그 동물의 이제 눈을 마주보는 행위 자체가 그 동물에게는 공격 사인으로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예를 들면 개가 뭐 저를 보고 먼저 짖기도 하지만 저도 개한테 물려본 적도 있고 하지만 일단 등을 돌려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네,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남의 개가 이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사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안전하고 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500만이나 된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계속해서 서로 사실 조심해야 아까 이제 법률 그러니까 정비 얘기했지만 또 거꾸로 해서 어떤 그 동물이 어떤 그 인간을 공격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손을 보는 이런 좀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혹시 뭐 그동안 못다 하신 말씀이나 좀 꼭 이건 좀 꼭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내용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도 참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모든 동물 다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네, 동물원도 그러니까 동물해방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공간이죠. 네, 동물원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동물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는 거, 호불호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반려동물이 인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재난 시에 당연히 인간부터 구조해야죠. 근데 그런 게 명분이 돼서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길고양이가 뭐 해코지를 했다거나 뭐 쓰레기 봉투 헤집어 놓으면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는 어떤 산업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톤의 수산물을 잡아들인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어민이 1,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 중에서 1,100만 명이 재래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우리 아시아에서 잡아들이는 게 이제 그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만 명 정도가 트롤 어선을 통해서 이제 바닥부터 긁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죠. 싹 쓸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종에 포함된 판매할 수 있는 어종 8%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92%가 잡어가 돼서 예,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세계 주요 어장이 이제 고갈 상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각자 존재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동물 또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윤성은 평론가가 동물원 말씀하시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인간 동물원 운영했던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서구 제국주의가 먼저 시작을 해서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인, 아이누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가둬놓고 뭐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어떤 우월적주의에서 내려보는 부분들. 여기서 또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학적인 부분들이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그 영화라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같이 엎드려 가지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 결국은 이것부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말씀 동의합니다. 네. 동물원은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왜 또 이렇게 확장해서 농담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다음에 전성원 황예문화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